네, 그럼 녹화를 켰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 번째 주인데요. 우리 그 다른 분들 뮤트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세 번째 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수업했던 내용이 Analysis of Variance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최 교수님이 그 correlation 하셨고, 오늘이 Analysis of Variance with Repeated Measures Design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내용이 의외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도 사실 많이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 지금 쭉 진행되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 통계 기법들이 많이 이렇게 또 디벨롭 되고 해가지고 예전에 고전적인 방법 중에서 굉장히 좀 많은 어썸션을 가지고 활용되던 부분이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확인해 가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어떤 걸 주의해서 써야 되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nalysis of Variance 제가 오늘 할 부분 중에서 그냥 오버뷰를 한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 항상 챕터에 포함되어 있는 Desideratum, 그러니까 열 몇 개에서 20개 정도의 필수 요건들을 따지는데 그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 테이블 2.1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또 클래시파이 해서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Desideratum 12개에 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Repeated Measures Design이라고 나오는데, Repeated Measures Design은 지금 우리가 종단 연구라고 흔히 일컫죠, 그죠? 종단 연구라고 일컬으면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repeated measure 자체가 어떤 하나의 outcome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outcome에 관해서 repeated measure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아노바에서 repeated measure를 했던 것처럼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모양의 형태로 어쨌거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repeated measures design에 관해서 clarify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within subject design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participant에 관해서 여러 가지 outcome 혹은 하나의 outcome을 여러 번 measure를 하든지 간에 한 participant에서 나오는 measure들이 outcome들이 많기 때문에 그 participant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자체가 어떤 클러스터링을 이루어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 repeated measure 자체가 within subject design이라고 불러지죠. 물론 이 within subject design 자체는 지난 시간에 아노바에서 했던 것처럼 between subject design, between subject design과 혼용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repeated measure design 오늘 진행되어 나가는 부분 중에서는 이 outcome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 repeated measures 디자인을 하는 어떤 어드밴티지가 뭐냐? 어드밴티지는 역시나 우리가 정확하게 아웃컴들을 아이덴티파이 하고 난 다음에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precision, 어떤 정확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통계 모형을 통해서 나온 estimation들이 efficient하다. 즉, 아웃컴을 분석해 나갈 때 있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어드밴티지가 모형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repeated measure가 이 개인적인 클러스터링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이 클러스터의 change라든지 그 다음에 maturation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모형화할 수 있고 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repeated measures 언어가 많이 활용되는 편이죠. 그에 반해서 굉장히 어썸션이 강해요. 지난번에 아노바 할 때 우리가 normality assumption과 homogeneity of variance, 그 다음에 independence 그 정도의 세 개였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assumption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outcome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 outcome들의 연계성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multivariate normality라든지 homogeneity of variance 이 두 개만 보더라도 굉장히 satisfy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향이 많고 그 이외에 또
assumption이 존재를 해요. outcome들 상호간에 assumption이 존재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sphericity라고 sphericity 컨디션이 존재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satisfy 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서면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예전에 아노바라는 것 자체가 experimental design, 실험 연구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컨트롤 해가면서 만든 통계 모형을 활용할 때보다 이 전체 통계 모형 자체가 소셜 사이언스나 메디컬 필드로 마찬가지지만 그쪽 넘어가 버리면은 이 내용 자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베리어블들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 어썸션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이 repeated measures ANOVA를 활용하기 힘들어했다. 그러면서 가정들이 assumption들이 violate 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valid한 inference,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통계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구상해 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발전이 되었다. 그래 주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중 하나가 linear mixed effect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linear mixed effect 모델 같으면은 이 repeated measure를 활용하지만 가장 사람들이 attractive하게 다가선 게 뭐냐면은 이 linear mixed effect 모델에서는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요구하던 미싱에 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하고 그 미싱이 존재하더라도 그 미싱에 많이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었고 그 다음에 individual difference의 random effect portion 자체가 이 linear mixed effect 모델에 잘 모형화되어 가지고 많이 활용됨으로써 예전에 repeated measures ANOVA라는 그 실험 연구의 방법 자체에서 여러 가지 가정의 모순이 일어날 때 리서처들이 아주 많이 즐겨 활용하는 그런 모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assumption의 violation과 연관되어 있더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repeated measures ANOVA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활용할 때 그렇다면은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는 굉장히 strong assumption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어떤 가지로 이렇게 다른 부분을 갖다가 디벨롭 시켰느냐 어떤 가정의 모순이 violation이 일어났을 때 그 violation을 갖다가 커버하면서 valid한 inference를 찾기 위해서 어떤 모형들이 존재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한 것처럼 여기서 adjusted approximated degrees of freedom procedure 같은 것이 나왔는데 그 말고도 repeated measures MANOVA 그 다음에 multiple regression model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mixed effect model 그 다음에 latent growth model 등이 이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가정의 모순이 일어나면서 발달된 것들이다. 뭐 저희들이 뭐 챕터 25에서 repeated measures MANOVA 그 다음에 regression model 같은 경우는 우리 책 교수님이 또 챕터 5에서 그 다음에 latent growth modeling 같은 경우는 챕터 13에서 저희들이 다시 리뷰를 할 거예요. 이 챕터를 읽으시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코션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approximated degrees of freedom procedure라는 자체가 이 책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상 이 저자인 리사하고 그다음에 H진가요? 그분들이 개발해 놓은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overemphasized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실상 이 approximated degrees of freedom procedure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들이 SPSS나 SES나 그런데 지네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매크로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쓰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편적이지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읽어가실 때 굉장히 attractive하고 이걸 써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시겠지만은 그 부분과 practical하게 많이 연관은 되어 있지 않더라.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 리니어 믹스드 모델 제가 리니어 믹스드 모델을 갖다가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기뻐했는데 왜냐하면 제 박사 논문 자체가 이 리니어 믹스드 모델을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sparsity assumption이라든지 missing data issue 같은 것들이 linear mixed effect 모델에서는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순조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물으신다면 repeated measures ANOVA를 했는데 assumption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활용하면 될까요? 당연히 저는 linear mixed effect 모델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해야 될 부분은 repeated measures ANOVA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시드레이터에서 나오는 12가지의 어떤 recommendation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3333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개들이 첫 번째 3개, 그 다음에 중간에 3개씩, 3개씩, 그 다음에 마지막 3개 이렇게 좀 클러스터링이 되는 걸 봤어요. 예를 들면은 디스트레이터 1, 2, 3 같은 경우에는 이 study setup과 procedure, 그 statistical procedure과 연관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epeated measures design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특성 때문에 우리의 리서치 퀘스천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길래 이 부분을 활용하는지에 관해서 스테이트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repeated measur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뭐가 있었는지 outcome은 어떤 게 repeated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스테이트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repeated measure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measuring을 할 때 그 time difference, spacing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등등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research question과 consistent하게 먼저 스테이트를 해줘야만 된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와 동시에 repeated measures ANOVA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NOVA 같은 경우가 약간 experimental design 쪽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그 자체의 어떤 파워라든지 샘플 사이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수월하게 돼요. 우리가 그 latent gross modeling이나 그렇게 갔을 때는 이런 뭐 샘플 사이즈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계산해내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산해낼 수 있고 아노바를 활용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펙트 사이즈나 파워를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리서치 스터디와 비교도 가능하게 되고 물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repeated measures 아노바를 활용하신다면 파워가 만족되는지 샘플 사이즈가 appropriate 적당한지에 관해서 스테이트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걸 해달라는 게 두 번째 디시드레이텀이었고 세 번째 디시드레이텀 같은 경우에는 아웃컴 자체가 아노바이기 때문에 continuous variable이에요. 그런데 repeated measure이므로 이 아웃컴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른 measure로 구성되어 수 있다. repeated measure라고 해서 우리가 longitudinal 종단 연구처럼 하나의 아웃컴을 계속해서 매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아웃컴들을 동시에 매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스테이트를 해주고 혹 아노바 즉 앵코버라고 그러죠. 코베렛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어디셔널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셋업이나 프로시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더라. 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 저자의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더 강조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각각의 디시드레이션 볼 때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셋 같은 경우가 이 assumptions 체크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repeated measures ANOVA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assumption 자체가 strong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assumption이 뭐냐면 outcome 자체가 continuous이기 때문에 continuous measure에 관해서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될 정규성에 관해서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되고 두 번째 multiple measure이기 때문에 repeated measure가 multiple measure이기 때문에 outcome 상호 간의 관계성이 있어요. 그 관계성을 갖다가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델링 자체는 covariance matrix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covariance matrix의 그런 모델링과 동시에
코비넌스 매트리스가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컨디션을 만족했는지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코비넌스 스트럭처가 만족해야 될 컨디션은 assumption은 superiority condition이라고 또 한번 설명이 드릴 겁니다. 그때는 제가 꼼꼼하게 또 설명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assumption들 체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assumption 체크 자체는 이 experimental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다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가져와서 보니까 이제 미싱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미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싱은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혹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 ANOVA, Repeated Measures ANOVA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싱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싱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익스페리멘트 디자인 자체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싱이 일어날 경우에 이렇게 뭐 list wise deletion이라고 그러죠. 미싱이 일어난 거 다 빼버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방법인데 여러 가지 지금 디벨롭 시켜가면서 F 테스트하고 어떤 하이퍼시스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어썸션이 조금 일그러지더라도 이게 로버스트하게 좀 스테이블하게 에스티메이션 되네. 혹은 또 미싱이 조금 일어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는 조금 이렇게 로버스트하게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되네 라는 프로퍼티를 우리가 알 뿐이지 전체적으로 익스페리멘트 디자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싱 데이터는 허용되지 않는 컴플리트 데이터만을 가지고 우리가 아노바를 돌려야 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워낙 maximum likelihood 테스트를 쓰기 때문에 이게 missing 나오면은 missing at random만 되면 되지. 네, missing at random만 되면 되는 것들이 많죠, 그죠?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 아노바 experimental 디자인은 원래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ssumption 책이 이제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예에 관해서 research question은 이게 있어요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research question 자체를 갖다가 a priori와 post-hoc 두 개로 많이 나눠요. a priori 같은 경우에는 나의 research question이 specific해 어떤 그룹을 비교해야 될 건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 a priori 테스트를 갖다 comparison을 먼저 하이퍼서시스로 만들고 바로 직접적으로 그게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가도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탁 같으면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데이터를 수집해 봤을 때 내 데이터가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이 좀 특이하다. 혹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리서치 퀘스천을 좀 더 articulate하고 특성화해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게 가능한 게 이 포스탁 컴패리슨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뭐 고전적이는 좀 이상하긴 한데 트레디셔널하게는 이 포스탁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omnibus 테스트라고 그러죠. omnibus 테스트 전체의 민이 동일하다 않다의 omnibus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었을 때 포스탁 애널리시스를 가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최근에 들어서 이 a priori contrast를 활용하면서 바로 그냥 omnibus test, whatever 뭐 그건 상관없이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자체를 갖다가 research question을 놓고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더라.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research question이 이제 state 되고 난 다음에는 필요한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패키지로 돌릴 것이냐. 그래서 패키지 자체는 워낙에 이 아노바라는 것이 잘 되어 있고 다양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많이 나와 있고 뭐 어차피 우리 뭐 여러 가지 이 아노바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동의를 하실 텐데 워낙에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노바가 분석이 되어서 오히려 이 아노바 클래스를 가르칠 때는 그것들이 정말 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SPSS로 가르치는 게 가장 편하다 이런 거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SPSS뿐만 아니라 다른 뭐 SES라든지 스테라 요즘은 R까지도 정리가 나름대로 좀 잘 되어 있는데 R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터들의 조금 시간적인 노동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하나의 패키지로 정확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그렇지만은 그 펑션들은 다 패키지들은 다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떤 걸 쓰시는지 정확하게 스테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정해지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분석에 들어가면서 descriptive statistic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머리하고 포스트업 애널리시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라고 한다면은 이 exploratory analysis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데이터가 뭘 말해주는지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어떤 research question들이 조금 더 생성이 될 수도 있고 디벨롭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뭐 패키지도 정해지고 리서치 퀘스천도 이제 마련되고 했을 때 이제 분석을 들어가는 거죠.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은 분석함에 있어서 이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two dimension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ANOVA이기 때문에 그룹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이게 repeated measure가 됨으로써 아웃컴들이 여러 개 멀티플이 생기면서 이 아웃컴들의 관계성까지도 내가 봐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투 디멘션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항상 그 그룹의 차이가 있다면 아웃컴에서 어떤 아웃컴이 인발브 되어 있는지 등등에 관해서 이 리저트 섹션에서 클리어하게 밝혀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리서치 퀘션과 이 리저트를 통해서 나온 결론 자체가 얼마나 이게 generalizable 한지 등등은 effect size나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 등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strengths and limitation of repeated measures design이 나왔는데 이 정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repeated measures ANOVA를 내가 활용하고자 했고 내 데이터가 assumption을 다 만족시켰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best, 제가 봤을 때 best.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뭐 latent gross modeling이라든지 뭐 어떤 뭐 팬시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violation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세세하게 스테이트를 해주셔야 되고 어떤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서 그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서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통계 기법이 있는데 예, 그런 기법이 있다면은 그 기법과 비교해서 나의 repeated measures ANOVA가 주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를 해 주셔야만 이 repeated measures ANOVA를 활용하시는데 아주 퍼펙트하게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마지막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 가지 파트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파트가 구분되고 그 네 가지 파트들이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디시드 레이텀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시드 레이텀이 12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3333 이렇게 여러분들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보죠. 네. 첫 번째 디시드 레이텀 1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뭘 하느냐 어떤 디자인을 쓰느냐에 관한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repeated measures 디자인을 쓰겠다. 어떤 repeated measures 디자인이냐? 나의 outcome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핑 베리어블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갖다가 쓰실 때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세 가지를 먼저 리스트 해 본다면은 이 outcome 이 outcomes를 갖다가 리스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etween subject variable between subject variable들은 이 grouping variable들이 있어가지고 이 participant들을 갖다가 그룹으로 나누는 variable이죠, 그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repeated measure이기 때문에 within subject variables, within subject variables. 각 개인이 multiple하게 repeat 된다든지 혹은 각 개인이 여러 가지 measurement tool에 관해서 response를 보인다든지 그래서 within subject variable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write-up 포션에 제가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 repeated measures ANOVA 혹은 repeated measures design에서 between subject variable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within subject variable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그 관계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선택했다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데 이그젠플들은 뭐 무수히 많아요. 이그젠플들은 무수히 많은데 저도 최근에 하고 있는 스터디 중에서 하나의 이그젠플들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피부과에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데 피부과에서 이 피부의 어떤 악화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아요. 그 툴들이 많아서 그 툴들 중에서 뭐 BAS라든지 BIS라든지 이 레이팅 스케일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NRS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툴들로 이 얼마나 많이 가려운가를 갖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each quality of life 그러니까 이 가려움증과 연관되어서 삶의 질을 갖다 측정하게 돼요. 이런 측정한 도구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하거든요.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특징들, 이 가려움증에 관한 어떤 반응들을 연구하는 그 스터디가 있는데 그 자체도 우리가 repeated measures ANOVA가 되겠죠, 그죠?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메저로 컬렉트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repeated measures가 하나의 것으로 본다면은 저희들은 또 이 각각에 관해서 멀티플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요. 이것도 두 번, 그 다음에 각각이 모두 두 번씩 이렇게 측정하면서 repeated measure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 example을 찾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허다하게 찾을 수가 있고 그 필드마다 또 많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갖다 설명하면서 디자인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뭘 하기 위한 스타디다 이렇게 하면서 리서치 퀘스천을 갖다가 클리어하게 스테이트 하실 필요는 없지만 뭘 하기 위한 스타디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게 정말 옴니버스 테스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민 그룹의 차이를 밝혀주고 난 다음에 각각의 멀티플 컴패리슨으로 들어가는 어떤 구조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주 스페시픽하게 자기가 이러한 컨트라스트 비교 그룹이 있다라고 밝히고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를 해주셔야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부분이 이 디시드레이텀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네. 그래서 이 디시드레이텀 1에서는 어떤 디자인을 쓰고자 하는가에 관한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스테이트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 repeated measures 디자인에서 얼마만한 샘플을 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한 샘플을 모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파워나 샘플 사이즈를 계산할 때 연관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연관된 요인들이 있다. 이 파워를 계산할 때 파워를 계산할 때 대부분이 전체적인 샘플 사이즈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type on error rate인 significant level 필요하겠죠, 그죠? 샘플 사이즈 그 다음에 significant level 필요하겠고 근데 repeated measures 디자인에서는 과연 몇 번의 repeated measure가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variance covariance matrix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이 파워를 제대로 계산해낼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디비주얼의 어떤 머추레이션이라든지 그로스를 택한다고 한다면은 그 패턴까지도 알아야만 우리가 파워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specified 된 어떤 정보들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워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type 1 에러와 sample size 등등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파워를 계산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스테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로 여기 이 스테이트는 메터드 섹션에서 샘플링을 설명하면서 전개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네. 파워가 나와서 여기서도 잠시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파워를 요즘 이제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된 파워 애널리시스를 많이 쓰죠.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파워 애널리시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formula based 된 파워 애널리시스를 쓰더라도 좋겠지만 이래 여러 가지로 우리 필드에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미싱도 종종 생기고 그 다음에 뭐 unbalanced 디자인도 일어나고 그래서 practical한 시츄에이션에서 우리가 샘플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펙트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다면은 정말 파워가 얼마 될 것인가를 이 시뮬레이션 뭐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을 쓰든지 이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된 파워 애널리시스를 갖다가 많이 활용하더라. 특히나 그랜트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된 파워 애널리시스 썼을 때 불만이 좀 덜 하더라는 것도 제가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시뮬레이션 베이스드 된 파워 애널리시스가 많이 활용되더라. 그거 하는데 계산을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상 계산을 내기는. 네. 저도 통계를 전공했지만은 이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포뮬라를 보면은 이해 안 될 부분은 없죠. 근데 내 스타디를 가지고 계산을 낼 때 그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패키지를 활용하더라. 제가 많이 활용했던 패키지는 메디컬 필드에 있어서는 이 패스하고 엔콰이를 많이 썼어요. 이 엔콰이를 많이 썼는데 이 클리니컬 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다 고려해서 나오는 파워 애널리시스가 있었고 그다음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뭐 R 패키지나 익스페리멘털 디자인 같은 경우에 R 패키지나 G 파워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니까 그렇지만 저 패스나 엔콰이어 같은 경우에 많이 필드에서 많이 활용되더라. 다 억셉트하는 그런 패키지였고 자 그래서 일단 필요합니다. 샘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 샘플 사이즈 딱 들어야지 사람이 아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복잡해도 적당히 되겠구나라는 감이 나와요. 이게 repeated measure 자노바가 파라미터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돼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 어, 100개, 50개 이래서 repeated measure 주구장창 나오고 이러면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generalizable 하기도 힘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repeated measures 디자인에서 이제 셋업 중에서 그럼 dependent variable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repeated measures 디자인에서 만약에 univariate로 계산한다. 즉 outcome 자체가 하나라고 계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repeated measure 자체를 갖다가 multivariate로 계산한다의 스트래티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스테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이 아웃컴 자체가 멀티베리어트로 나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repeated measure이지만 그래서 이제 멀티베리어트 되는 경우에 고려했을 때 생각해줘야 될 이런 그 variation의 source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아웃컴 자체가 repeated measure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 상호 간에 타임 코릴레이션이 막 생겨요. 레그라고 그러죠. 그죠? 타임이 연차적으로 나오면은 걔네들 상호 간에 관계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웃컴 자체가 하나의 퍼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웃컴들 상호 간에 어떤 코릴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잠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심플렉스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여러 가지 매저 자체가 이렇게 P번 반복되었다고 했을 때 걔네들 간의 상환의 관계들 이런 관계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얘네들 매저는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서 이 코릴레이션을 갖다가 스트럭처로 볼 수도 있고 물론 이 두 가지 방법이 전혀 뭐 다르게 나눠진 것은 아니에요. 이 코릴레이션을 보는 걸 활용해서 이처럼 심플렉스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인터체인저블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multivariate outcome 자체가 multiple로 되어 있을 때 걔네들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그 각각의 variable들의 adjacent 그 각각 붙어 있는 것들의 correlation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covariance structure 갖다가 잘 구성해 내어야만 한다. 그 부분이 메서드 섹션에서 스테이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10개의 베리어블이 있어, 아웃컴 베리어블이 있어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이 없다면은 이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는 나오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형태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셋업이 이제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몇 개의 제가 depend variable에 관한 몇 개 문항들 갖다가 정리를 더 해놨네요. 예, multivariate repeated measures design에서 구분하는 것 중에서 doubly multivariate model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아웃컴 자체가 다른 매저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의 매저를 여러 번 측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번 측정하는 경우도 이게 다른 아웃컴으로 본다면은 이게 멀티베리트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웃컴 자체가 아웃컴 1, 그 다음에 아웃컴 2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반복해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outcome 1이에요. 이 outcome 1이고, outcome 2, outcome 2, outcome 1, outcome 2. 그래서 time point 1, time point 2, time point 3, time point 4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 각각의 outcome들은 따름으로 multivariate란 말이죠. 그런데 이 multivariate 중에서 안에서 하나를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repeated 되는 이 자체의 outcome도 멀티베리어스로 본다면은 이처럼 doubly multivariate 모델이 된다는 거죠. doubly multivariate 모델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은 situation에서도 하나가 repeated measure야. 그러면 이건 repeated measure 되어 있고 outcome 자체가 두 개가 repeated measure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multivariate mixed model, 즉 이 repeated measures ANOVA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이런 식으로 모형을 구분할 수도 있다. 네, 구분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여러분들 리서치 퀘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죠? 리서치 퀘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multiple regression. 각각의 outcome들을 갖다가 regression의 independent variable로 보듯이 그렇게 구성하고 이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웃컴이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repeated measures ANOVA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statistical 모델로 이렇게 specify 되기는 힘들다.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repeated measure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research question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형으로 다시 달리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물며 여기서는 그 아웃컴 자체가 디스크릿이 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 logistic regression, count 데이터 같은 경우에 Poisson regression, 그 다음에 categorical variable 같은 경우에 multinomial regression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같이 고려해 줄 수도 있다. 이 고려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웃컴 자체가 멀티플하게 생기므로 이 멀티플 아웃컴들이 컨티뉴스라고 한정 짓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오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예요. 예, 뭐냐면 첫 번째가 marginal 모델과 random effect 모델에 관한 것인데 이 marginal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individual difference를 갖다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mean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웃컴 자체의 변화만 고려해서 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방법이고 랜덤 이펙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individual difference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그 difference를 갖다가 고려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 그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뭐 다를 만한 건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이 y라는 것이 이게 fixed effect로 설명되는 부분과 random effect로 설명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measurement error term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 random effect portion이 individual difference를 고려한 것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지나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이 전체가 다 에러 스페이스가 돼가지고 랜덤 이펙트 모델 같은 경우는 에러 스페이스에서 인디비듀얼이 설명해주는 그 베리언스를 좀 더 스페시파이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랜덤 이펙트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 픽스드 이펙트 전체적인 그룹의 체인지로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하다. 그렇게 두 개로 나누기도 하죠. 네.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같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셋업을 하고 나면은 이 메서드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연 내가 이 repeated measures ANOVA를 돌려도 되는 것인지, 즉 assumption이 맞는 것인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어떤 missing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메소드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assumption이 뭐냐면은 multivariate normality, 다별량 정규 분포성이죠, 그죠? 예, 이 부분에 관해서 모든 제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repeated measures ANOVA에 파생되는 내용에서도 요구를 하는 assumption이에요. 이게 multivariate normality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multivariate normality가 strong한 assumption인데, 예, 우리한테 좀 안도의 느낌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multivariate normality를 갖다가 formally 테스트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약간의 deviation만 생기더라도 이 multivariate normality가 만족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univariate normality의 테스팅을 통해서 약간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정도, 혹은 아예 바이패스, 이 부분을 갖다가 건너뛰는 그런 게 용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용납이 될 수도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노멀리티가 사실상 repeated measures ANOVA나 ANOVA에서 좀 로버스트 하거든요. 약간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에스티메이션에서 바이어스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용납이 되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페이퍼를 적으실 때는 반드시 최소한 univariate normality를 갖다가 보여줘서, 예를 들어서 쿨토스나 스큐니스 같은 경우에 보여줘서 우리가 multivariate normality를 가정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assumption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보니까 이건 난장판이야. 내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 막 테일에 뭐 꼬랑지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고 아웃라이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예.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을 갖다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 처리 없이 아노바를 돌릴 수는 없어요.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 이 뭐냐면 trimmed means, 네, trimmed means. 이 어느 일정 부분에 이 테일 부분에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체 나머지 부분의 mean으로 그냥 replace 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네들 이 아웃라이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바이어스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trimmed mean을 활용한다. 흔히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이게 한 20%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 양쪽에 10%씩 잘라가지고 그 잘려진 부분을 우리가 mean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스탠다드 에러에서 조금 작은 값, 스탠다드 에러가 좀 작은 값을 가지게 해줘요. 스탠다드 에러가 좀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테스트 스테이티스틱에 스탠다드 에러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작아진다. 그러면은 전체 테스트 스테이티스틱 값은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테스트 스테이티스틱 높아지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더 리젝트 할 확률이 더 높다. good or bad예요. good or bad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그 Wenzhou variance 같은 경우에는 mean이 아니라 그 outlier 그 어떤 극한값이 생김으로써 variance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더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에 부분을 잘라줘 가지고 replace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잘려나간 부분에 가장 가까운 값들로 다 replace 해준다는 거예요. trimmed mean 같은 경우는 잘려나간 부분을 갖다가 나머지 거의 mean으로 replace 해주는 것인데
이 winterize 같은 경우에는 잘려나간 부분에 그 가장 가까워 있던 smallest value나 largest value로 replace 해줘버린다. 그래서 꼬랑땡이 잘라내고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조금 처리할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들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활용은 안 해봤습니다. 네, 이게 가능하다 해서 한번 핏은 해봤지만은 페이퍼를 쓸 때 이 부분으로 간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 중에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그 부분이 가능하게 된다. 그 노멀라이즈를 갖다가 가깝게 만들 수 있다 해서 많이 활용하죠, 그죠? 이렇게 랭크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든지, non-parameter로 바꾼다든지, 로가리즘을 트랜스포머에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 혹은 이게 도저히 이 노멀리티가 만족이 안 되면은 non-parametric bootstrap을 써가지고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다 없앤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고정을 시키거나 변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노멀리티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스페리시티 컨디션, 스페리컬 컨디션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아웃컴들 상황의 관계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만족시켜줘야 된다.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족 안 할 경우에 다른 어떤 모형으로 바뀌기도 해요. 다른 어떤 모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스페리시티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 약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T1, T2, T3의 세 개의 매저를 갖다가 repeated 매저가 되었다. 그랬을 때 이 sparity condition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 페어를 결정을 해요. 이 T1, T2 페어, 그 다음에 T2, T3 페어, 그 다음에 T1, T3 페어를 구성할 때 이 T1, 2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T2의 스코어에서 T1의 스코어를 빼요. 각 개인별로 빼면은 이 하나의 데이터로 나오는데 걔네들의 베리언스 그러면은 각 T1, 3에서도 베리언스가 또 하나 나올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T2, 3에서도 베리언스가 하나 나올 것이란 말이죠. 이 베리언스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이 스페리시티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보여줘가지고 스페리시티 컨디션 똑같네 차이가 없네 이게 되면은 오케이 우리는 바로 이제 분석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바이올레이트 됐다. 그러면은 골치가 아파요. 다른 걸로 써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로 쓸 때 스프레스트 컨디션이 딱 제일 처음에 바이올레이트 되면은 많은 경우 repeated measures 마노바를 쓰죠. 마노바를 쓰면은 이 마노바 자체가 얘네들 repeated measure를 갖다가 이 연관성을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outcome이 multiple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structure 자체가 unstructured covariance를 갖다가 feed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이 저자들이 자기네들이 말한 approximated degrees of freedom ANOVA 같은 경우에 이게 assumption이 violate 되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ANOVA에서 homogeneity variance violate 됐을 때 웰치 프로시저를 썼던 것처럼 그렇게 replace해서 쓸 수 있다.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repeated measures ANOVA로 많이 가죠. 혹은 이 repeated measures ANOVA로 그대로 쓰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homogeneity variance가 이렇게 satisfy 하게 되는 경우에 그냥 약간 나중에 limitation으로 붙이고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로버스트한 경우가 있지만은 이 그룹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하고 이 sparsity condition하고 homogeneity variance가 약간 violate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omogeneity variance가 보장되고 어느 정도 balanced 디자인이 되었을 때 약간 violation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스프레스트 컨디션에 좀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세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옵션들은 우리가 각 솔직히 프로그램들마다 여러 가지에 따른 modification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쓰시면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approximated degrees of freedom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he degrees of freedom을 갖다가 modify 하면서 전체적으로 repeated measures ANOVA를 활용해 나가는 그런 수순이다는 것이죠. 그런 수순이다. 네. 그 부분은 뭐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프랙티컬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repeated measures 만오버 쓰는 것처럼 그 다음에 multiple regression 모델도 이 covariance structure, outcome들의 covariance structure 갖다가 모델링을 할 수 있으므로 이 multiple regression 모델로 쓰기도 하지만 이 multiple regressio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델 미스 스페시피케이션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바이어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까지는 저는 뭐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epeated measures maneuver 그게 힘들어진다. 그럼 sphericity condition이 힘들어지면은 linear mixed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 이 multiple regression 모델링에서도 어느 정도 linear mixed 모델과 중첩해서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regression 모델, 즉 random effect 모델이 없어지는 그 모델 자체는 바이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씀드릴 수 있고 이 latent growth modeling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이게 growth modeling 같은 경우에 이 association 자체를 하나의 growth 패턴으로 replace 함으로써 이 sphericity condition 자체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패턴을 알아본다든지 전체적으로 growth 모양 그 다음에 그 연관성들을 알아보는 데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네, 그 부분 또 나중에 우리가 의논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썸션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미싱 데이터에 관해서 미싱 데이터 이게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repeated measures ANOVA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나오는 것들 다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쓰시더라도 list wise deletion을 갖다가 활용해서 쓴다. 예. 그 외에 나오는 방법들이 FIMR,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라든지 Multiple Imputation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미싱 데이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갖다 확인해 주는 방법에는 뭐 모노토닉 미싱하고 뭐 인터미터 미싱이 두 개를 나누는데 모노토닉 같은 경우는 미싱이 한번 일어나면 다 데이터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인터미터 같은 경우에는 미싱이 생기더라도 그 나중에 미싱이 아닌 것들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므로 미싱 패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multiple imputation을 적용하고자 한다면은 이 미싱 패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 세팅이 다 됐어요. 이제 우리가 셋업해놓은 리서치 퀘션에 관해서 애널라이즈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multiple comparison이 들어가겠죠, 그죠? 어차피 outcome들이 이게 multiple로 나오기 때문에 또 그룹핑 베리어블 중에서도 또 multiple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hypothesis 테스팅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첫 번째의 퀘션은 어떻게 type 1 error rate를 갖다가 컨트롤할 것인가 그에 관한 질문인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타입 1 에러를 갖다 컨트롤 방법은 보험 페로니도 많이 썼었는데 보험 페로니 프로시저를 갖다가 좀 더 많이 쓰고 억셉트하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p 값인 0.0으로 갖다가 이걸로 나누는 경우죠, 그죠? 제일 처음에는 p-p 플러스 1 이건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p가 3개라고만 합시다. 3개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로 나누는 거, 세 번째 거는 3으로 나누는 거에서 이 p값, 알파 밸류의 값 자체가 0.05, 0.025, 그 다음에 0.0167 정도로 돼가서 이 순차적으로 이 p 값을
부여함으로써 이 각각에서 나오는 p-value와 비교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했을 때 타입 1 에러 레이스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네, 글이 나왔고 그 외에도 뭐 false discovery rate를 갖다가 써서 우리가 Hertzberg's step up procedure 쓰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전에 했던 방법들을 쓰면은 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본페럴만 쓰더라도 과연 컨트롤 다 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페럴을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오케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쓰시게 되면은 본페럴 프로시저를 그 이상을 쓰시는 게 낫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핑 베리어블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인터랙션 이펙트도 보기도 하지만은 심플 이펙트, 즉 두 개의 그룹핑 베리어블들이 있을 때 하나의 그룹을 그 레벨별로 고정해 놓고 메인 이펙트를 보는 우리가 심플 이펙트, 그 다음에 마지널 이펙트 등 하나를 그냥 무시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 테스팅 자체도 클래리파이를 해 줘야만 된다. 그렇게 진행되어 나왔을 때, 그렇게 진행되어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multiple comparison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룹을 비교할 것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아웃컴 베리어블에 관해서는 클리어한데, 왜냐하면 아노바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multiple outcome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strongly restricted contrast 같은 경우에는 strongly restricted contrast 같은 경우는 outcome을 하나로 딱 고정해요. 그러니까 outcome을 갖다가 하나 딱 고정해서 우리가 아노바를 적용해주는 그 다음에 even moderated restricted contrast 같은 경우에는 이 outcome들이 이제 하나 이상이 되고 하나보다 크게 되겠죠, 그죠? 크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unrestricted contrast 같은 경우는 모든 아웃컴을 다 계산해주는 그러니까 나의 리서치 퀘스천 자체가 얼마나 많은 아웃컴과 연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컨트랙스트의 네이밍을 나누기도 하더라. 어쨌거나 이 부분을 활용하다 보면은 컨트랙스트 같은 경우는 항상 비교 대상은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컨트래스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클러스터 그룹과 디어들 그룹이 비교하는 것이므로 항상 하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테스팅을 해주면 된다. 하나가 나오니까 뭐 T 테스트의 연관성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 책에서도 그냥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많이 available 하다. SPSS, SAS, Stata, 뭐 R 그냥 available 하다. 어떤 거 써줘도 상관없다. 근데 자기네들이 만든 이 부분은 이게 SAS의 매크로로 뭐 나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뭐 마노바 돌릴 때도 repeated measure 돌릴 때도 SPSS 들어있는 옵션들이 뭐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활용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multivariate ANOVA를 하실 때 이런 그래픽 레프레젠테이션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각 개인의 프로파일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웃컴들의 스케일 플러스를 본다든지 이 내용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assumption 체크할 때도 활용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multiple comparison 같은 경우에 어떤 그룹의 차이가 있겠구나를 센스를 갖다가 주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그 다음 문제 뭘 리포트 하느냐면은 multivariate repeated measures ANOVA, repeated measures MANOVA 같은 경우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네 가지 정도가 공통적으로 딱 떠요. 공통적으로 뜨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필레이, 발틀렛, 트레이스 이 부분 써주시면 된다. 이 부분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여러분의 리서치 퀘스천 자체가 컨트래스트와 연관돼서 두 개의 그룹 비교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호텔링 T 스퀘어라는 것을 갖다가 써주시면 우리가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전부 다 어썸션들이 만족시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아노바가
그런 assumption이 violation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robust하다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이걸 쓰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multiple regression에 가서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거지만은, 여러 가지 또 degrees of freedom을 갖다가 적용해서 뭐 word test 같은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degrees of freedom을 갖다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multiple regression modeling 같은 경우에는 그 covariance structure를 뭘로 보느냐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이에요. 네, 그 부분은 그 그로스 패턴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리포팅 자체가 끝나게 되면은 이펙트 사이즈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펙트 사이즈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D 타입하고 그 다음에 R 타입. D 타입은 그 mean difference를 standardized 한 그런 이펙트 사이즈. 우리가 코엔스 D가 대표적인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orrelation을 바탕으로 해서 이펙트 사이즈를 해주는 것이 이제 R 타입이 되겠고, 그죠?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더라. 음. 그렇지만 이 컴피턴스 인터벌이 요즘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디스트리뷰션 자체에 관해서 우리가 의구심이 생길 때는 부트스트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 컴피턴스 인터벌을 보여주는 게 낫다. 왜냐하면 컴피턴스 인터벌 자체는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인 걸 갖다가 바라고 있는데 데이터가 그걸 서포트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 상당히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피턴스 인터벌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맨 마지막에 strengths와 limitation에 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limitation이 assumption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normality 같은 경우, 그 다음에 sparsity 같은 경우에 violation 조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state 해주시고 우리가 진행해 가시면은 큰 무리가 없으실 거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조금 이 디자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어떤 경우냐면은 multiple repeated measure 갖다가 multiple로 이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 싱글 그룹에서 이 두 개 소스가 두 개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개인의 within subject가 내는 error portion과 그다음 between subject가 내는 error portion이 막 생겨가지고 이 소스가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에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점이 안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covariance structure를 어떻게 하는지 구성하는지 갖다가 명확하게 스테이트 해주시면은 그게 조금 더 나아지기도 해요. 이 covariance structure. 그래서 covariance structure가 이 growth pattern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relationship을 갖다가 클리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covariance structure가 특별한 경우에는 이 모델링 자체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multiple regression 모델이라든지 그렇게 바뀌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이 역시 리피티드 매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매저먼트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실 텐데 리피티드 매저에서 이 파티시펀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뭐 fatigue, 뭐 피로감이라든지 practice effect, 그 다음에 아예 response 자체가 shifting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더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는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사실상 그 SM 같은 경우에 또 매저먼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툴들이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리스폰스 시프팅이 일어나는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은 매저먼트 인베런스 테스트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툴 프랙티스 이펙트 같은 경우에 프랙티스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프팅이 일어나는 그만큼을 갖다가 측정해 줌으로써 SM에서 어떤 mean의 growth를 갖다가 modify 하는 어드저스트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툴들이 많다. 그런데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는 굉장히 리미티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뭐 어드레스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어쨌거나 오늘도 시간을 너무 여러분들 많이 빼었었는데 저희 강의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그러면은 잠시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